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퀴드가 흘러가는 게 리퀴드가 액체가 모바일 페이지면 우리가 LC라고 부르고 가스가 모바일 페이지면 GC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컬럼을 통해서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통해서 패싱 빠져나오는 것들 일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패킹이 쭉 되어 있고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쭉 흘러나와서 여기 뚝 나오는 것들 여기를 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컬럼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일루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한국말로 용리액 또는 용리액 그리고 용출액이라고 했는데 용리액, 용출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일루언트, 일루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저도 용리액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한국말로 고치다 보니 용리액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일루언트, 일루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한국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는 패킹된 게 있고 오픈 태블러가 있습니다. 패킹된 게 뭐냐면 이렇게 컬럼이 있으면 컬럼이 이렇게 패킹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아기들이 실리카 베이스가 되어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팩트 컬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픈 태블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태블링이 되어 있는데 끝에 여기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들을 오픈 태블러라고 해요. 이렇게 가운데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압력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게 에피션시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 보통의 경우는 이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나름 또 이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GC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똑같이 뭔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양 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세퍼레이션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것 또한 메리트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팩트 칼럼은 파티클의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파티클로 꽉 채워진 것들을 팩트 칼럼이라고 그러고 오픈 태블러는 네로 할로 캐필러리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인사이드 월에 코팅된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픈 태블러라고 태블러 칼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GC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AC 할 때는 얘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루언트 인, 일루에이트 아웃. 용어 아시겠죠? 일루션, 일루언트, 일루에이트, 팩트 칼럼, 태블러 칼럼. 근데 뭐 이 팩트 칼럼이랑 팩트 칼럼은 보통 그냥 칼럼이라고 그러지. GC 칼럼, AC 칼럼. 보통 GC 칼럼은 이러한 형태고요. AC 칼럼은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AC 칼럼, GC 칼럼이라고 부르지 뭐 팩트 칼럼, 오픈 태블러 칼럼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언제부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8년도인가 뭔가 입속에 들어있는 피그먼트를 분리하려고 러시아 사람이 가장 먼저 했다라고 했는데 또 책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책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레드 파프리카 잘 알죠? 여러분들 피자에 많이 올라가는 그 파프리카의 피그먼트를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레드 파프리카의 스킨을 그러니까 껍질에 있는 피그먼트를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체어마이스트라는 사람이 1930년도에 사용을 했고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똑같은 물질로 거의 다 패킹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밑쪽은 CaCO3로 패킹을 하고 밑에는 CaOH2로 패킹을 해가지고 분리를 했다라는 게 이게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칼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용하던 거 다른 점은 우리는 이렇게 패킹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쪽에서는 양쪽을 나눠가지고 패킹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를 분류를 했냐면 인터액션. 보통 우리가 저도 계속 이때까지 바인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터액션이에요. 인터액션. 인터액션 between solute and stationary phase. 그러니까 여기 하늘색이 stationary phase면 이 stationary phase와 내가 분리하려는 물질 이 파란색이 어떻게 인터액션을 하냐 따라서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absorption. 어도sorption 같은 경우는 솔루트가 그냥 서피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서피스에 살짝 바인딩 했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그런 거죠. 그러면 교수님 한번 바인딩 했으면 끝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흘러가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리퀴드의 속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리퀴드도 어느 정도 이 솔루트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녹여서 끌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솔벤트가 이 솔루트들을 끌고 계속 나가려는 힘. 그러니까 나가려는 힘은 그 속력은 밖에서 펌프로 넣어주겠죠. 펌프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니까 그 펌프에 의해서 이동하는 모바일 페이즈가 이 솔루트를 끌고 가려는 힘과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가지고 있는 바인딩 사이에 그 힘의 관계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바인딩이 세면 천천히 나오고 바인딩이 약하면 빨리 나오고 하이드로포빅한 놈을 천천히 나오게 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놈은 하이드로필릭한 놈을 천천히 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얘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는 솔루트, 저기 파란색이 이 코팅되어 있는 서페이스에 녹았다가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거의 제가 사용했던 건 거의 대부분 이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는 하나는 그냥 바인딩했다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 하나는 뭐 녹았다가 그 서피스에 있는 형성된 솔벤트에 의해서 파티션이 됐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뭔가 파티션이 그거였잖아요. 그 솔벤트 익스트랙션 할 때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S1, S2라고 해가지고 농도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파티션 코에피션트라고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했지만 이 파티션이 분리되는 걸 파티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형태로 이 솔벤트 그러니까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형성된 솔벤트와 우리의 모바일 페이지와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파티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솔루트가 설명하기 솔루트가 이게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있는 솔벤트에 녹았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온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온을 분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플러스 차지면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는 게 더 천천히 나오겠죠. 그죠? 붙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플러스 차지를 띄게 있으면 플러스 차지를 띈 놈들은 더 빨리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반발력이 생겨서 옆쪽이 안 붙고 바인딩 하지 않고 그냥 쭉 솔벤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같이 나와버리니까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즈 익스클루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분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패킹된 머티리얼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동굴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바인딩하고는 다르게 몰레큘이 흘러가는 패스의 길이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물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크다. 이만한 큰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컬럼을 통과하려고 이제 그 솔벤트에서 밀어줬는데 얘들은 이 뭐라 그러냐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그냥 이 사이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고 작은 놈들은
이거 들어갔다가 이 안에 있는 동굴을 다 탐험하고 나오니 훨씬 더 이동하는 거리가 길죠. 그죠? 이동하는 거리가 길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있는 솔벤트의 흐름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가 길다는 말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이즈가 큰 놈들은 빨리 나오고 작은 놈들은 천천히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 파티클을 구멍, 송송송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표면적이 넓은 동굴 같은 구멍이 많이 난 파티클을 패킹해 두게 되면 큰 놈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빨리 빠져나오고, 패스웨이가 짧아서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일루전 되고, 작은 놈들은 동굴 탐험을 아주 긴 패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다 지나오게 되면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뒤늦게 나오게 됩니다. 얘들은 익스클루전 보면 사이즈가 이쪽이 더 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그들을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음과 같아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 주로 이제 항체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칼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항체를 달아두는 거예요. 항체를 이렇게 달아둬요. 그러면 이 항체의 역할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잡고 붙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쭉 흘러나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pH를 높이게 되면 얘들이 일루션이 되겠죠. 얘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프랩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드좁션이랑 파티션은 거의 비슷한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아이온 익스체인지,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리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이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어좁션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솔리드고요. 모바일 페이지가 리퀴드와 가스, GC나 애쉬 차이겠죠. 그리고 솔루트는 서피스, 솔리드 파티클의 서피스에 이렇게 어드좁션 된다. 그리고 어드좁션 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솔벤트에 의해서 다시 분리가 되고, 그래서 리테인 되는 시간을 달리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루트가 스트롱하게 업소브 되면 컬럼을 여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스트롱과 아주 바인딩을 많이 하지 않는 놈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 업소션 되는 양의 차이, 업소션 되는 익스텐트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어드옵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900년대 초반에 뭔가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930년대 걸 올려놨지, 책에 올려놨지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또 나오네요. 다시. 트웨이시라는 사람이 1903년에 이러한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를 맨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파티션은 다음과 같이 리퀴드 폴리머와 솔리드 스포터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는 똑같이 리퀴드나 가스가 될 거고 AC, GC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는 GC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퀴드 폴리머가 이제 오픈 터블러로 실리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솔벤트 같은 게 생기면서 솔벤트 안에 디졸브 됐다가 빠지고 디졸브 됐다가 빠지고 하면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저는 LC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드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이 파티션 같은 경우는 GC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지금 신지라는 사람이 195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인딩을 하느냐, 통칭해서 바인딩을 했다, 바인딩을 하는 세기가 세면 늦게 나올 것이고, 바인딩하는 세기가 약하면 빨리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똑같이 우리 생각을 해드릴게,
리버스 페이즈. 리버스 페이즈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하이드로포빅한 놈을 다루는 것들을 리버스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리버스 페이지. 그리고 노멀 페이지는 여기 뭐 SO3라든지 뭐 이런 뭔가 NH2라든지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한 놈들을 다루는 것들을 노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리버스 페이지. 근데 우리가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 리버스 페이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면 RPLC, 그러니까 리버스 페이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난폴라. 리버스 페이지는 난폴라.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MPS는 폴라.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폴라, 뭐 이렇게 이건 나눠주는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RPS는 그 물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오르가닉 솔벤트, 즉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 익스텐드가 높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MP는 거꾸로 오르가닉 솔벤트의 양이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이걸 그레디엔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레디엔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어도sorption 또는 바인딩 됐던 놈들을 좀 더 많이 띄어내기 위해서 솔벤트의 구성을 빨리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빠져나오게끔 하겠거나 아니면 세퍼레이션이 잘 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스 페이지는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이 많이 쓰고요. 이 MP는 그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이 많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보면 노멀 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리버스 페이지에서는 폴라리티에 따라서 리버스 페이지는 얘들은 필리가겠죠. 하이드로필리. 얘들은 하이드로포빅이에요. 하이드로포빅. 왜? 하이드로포빅한 놈들이 리버스 페이지에서 훨씬 더 바인딩이 많잖아요. 이게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바인딩이 세기가 좀 더 세니까 천천히 나오고 하이드로필리가 너무 빨리 나오겠죠. 그럼 역으로 얘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이드로포빅한 놈들이 훨씬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 하이드로필릭한 놈이 이제 그 일루전 되는 게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의 차이는. 그리고 뭐 이건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뭐 미디엄 폴라리티 모바일 페이지, 미디엄 폴라리티 모바일 페이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보면 이렇게 노멀 페이지랑 리버스 페이지는 일루전 되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아이온 익스체인지는 가장 이해하기 쉽죠. 그죠? 플러스를 스테이셔너리에 달아두면 마이너스 차지 놈이 붙어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천천히 나갈 거고 플러스 차지 내는 리플전이 생기니까 먼저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플러스 차지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고 얘들은 마이너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마이너스다. 그럼 반대가 되겠죠.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고 이런 플러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주로 어디를 사용하면 말 그대로 이온들을 분리하거나 이온들을 디텍션할 때 많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몰레큘이 커지면 이제 차지 스테이트 또는 차지 베리언트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차지를 띠는 놈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SO3 마이너스 같은 것들, 캐타이온 같은 경우는 아민, 이렇게 된 터셔리 아민이라고 그러죠. 터셔리 아민들을 붙인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이게 되겠죠. SO-는 이게 되고 얘들은 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는 리퀴드가 되고 가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 상태에서 이온이 되면 너무 양이 적고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날아가는 형태라 보통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나이온 코팅 이 말이 지금 말한 이 말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얘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애나이온 코팅돼 있으면 플러스 차지는 빨리 나오고 마이너스 차지는 천천히 나오고 그리고 캐타이온이 코팅이 돼 있으면
플러스 차지는 빨리 나오고 마이너스 차지는 천천히 나온다. 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온은 당연히 레진에 붙어 있는, 즉 레진에 붙어 있는 이 차지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걸 계속 설명을 길게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RP를 주로, MP를 주로,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분석하는 것들이 단백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온이 있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왜냐면 항체 같은 경우는 150kg 달턴이고 얘들은 그냥 차지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너무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그 어도접션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쓰지 절대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거나 할 때는 조금 사용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타볼라이트 분석할 때도 그냥 NP, 노멀 페이즈 익스트랙션을 노멀 페이즈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얘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익스클루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굴을 들어갈 수 없어서 빨리 빠져나오느냐, 패스가 짧아서 빨리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모레큘이 작아서 모든 동굴을 탐사하고 나오려다 보니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제 그 차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 큰 놈, 그 다음 큰 놈, 가장 작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간. 자, 이 설명이 좋네. 큰 놈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고, 작은 놈들은 들어갈 수 있어서 계속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동굴을 탐험하고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지금 이거는 맨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죠?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이 large protein dilute quickly. 그러니까 큰 놈들은 빨리 나오고 작은 놈들은 비드의 동굴을 따라 오랫동안 여행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원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뭐죠? 이게 뭔가요? 프로테인 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SDS 페이지 젤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SDS 페이지 젤이 정확한 그걸 자 여기서 보세요. 다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젤을 SDS 페이지 젤을 만들고 여기다 단백질을 올린 다음에 전기 용등 장치를 걸어주게 되면 차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온은 아니지만 차지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똑같이 포러스한 젤들이 있으면 작은 놈들은 빨리 나가고 중간 놈은 중간 좀 나오고 큰 놈들은 천천히 나온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사이즈 익스플로전이랑 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일루션이 반대잖아요. 왜? 이따가 설명한 거는 사이즈 익스플로전 사이즈가 큰 놈들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그냥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천천히 큰 놈들이 천천히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냥 뭔가 뚫고 나오기 위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못 빠져나오니까 아주 천천히 빠져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반대가 되잖아요. 큰 놈들은 동굴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지만 조그만한 애들은 동굴 속에 이동할 거 다 이동하기 때문에 패스가 길고 그래서 늦게 나오는데 이건 일루전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놈들이 동굴 속을 다 들어가요. 그 차이겠죠. 동굴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동굴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천천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일루전 내는 그 패턴은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질을 두고 그 사이로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똑같은 얘기고요. 자, separation based size or molecular weight.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이게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이 가끔 항체를 분석해 보면 항체의 시퀀스가 한 개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루션 되는 게 1, 2분 차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이즈에 의해서 분리된다, 몰레큘러 웨이트에 의해서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몰레큘러 웨이트 크다고 해서 다 빨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컴팩트하게 생긴 놈들은 정말 컴팩트하게 생긴 놈들 몰레큘러 웨이트는 뭐 한 600kD인데 아주 컴팩트하게 생겨 있으면 얘들은 좀 천천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 부피가 뭐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보통 몰레큘러 웨이트가 대략적으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라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즉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크기를 부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SEC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모바일 페이지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와의 그 힘의 균형 관계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온 같은 경우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밀어내니까 그 모바일 페이지가 빨리 끌고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으니까 모바일 페이지가 좀 뛰어내려고 천천히 뛰어나다 보니 천천히 나오는 거고 그런 형태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페이지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사이에 그리고 아날라이트와의 인터액션이 아니라 아날라이트가 얼마나 긴 패스웨이를 지나느냐라는 게 약간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하나의 제가 본 예시인데요. 어떤 SEC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 바이올로지컬 몰레큘 특히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분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몰레큘러 웨이트를 대략적으로 디터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BSA,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CA는 콘 알부민, 사이토크롬 C 그리고 뭐 30 내가 분석한 물질이 이 정도에서 일루션 타임이 나왔을 때 몰레큘러 웨이트이 37kD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픽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로 보통 넣어주는 거예요. IgM, 티로글로불린, 페리틴, 뭐 페리틴 오발부민, 뭐 아세톤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내가 만약에 알돌레이를 측정하게 되면 페리틴이랑 알부민 사이에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물질이 내가 분리 정제한 단백질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지 판단하게 되면 아 이건 내가 잘 만들었구나 잘 만들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이게 이제 항체를 분석한 건데요. 지금 보면 얘들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가 제가 정확하게 이게 바이타민 12인가 그렇고 얘들이 아마 오발부민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게 아마 660kD이고요. 이게 1.4kD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스탠다드를 걸어보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얘들을 겹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아마 150kD이 얘랑 얘 사이에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잘 만들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항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픽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가끔씩 앞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뭐냐면 이제 항체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든지 FC끼리 붙든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이걸 항체일 때 체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얘들은 쓸모가 없어져요. 왜? 자기들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약품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겟에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서 이건 다른 단백질, 내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과 가서 붙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의약품을 만들 때 얘들을 항상 없애주려고 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테스트 해보면 올리고 뭐 자기들끼리 엉겨 붙은 놈이 몇 개 있는지 이걸 보통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걔들을 주로 분석하는 게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어피니티는 이제 코발런트하게 붙어 있는 보통의 경우는 이게 항체라 그랬죠. 항체 바인딩한 항원을 익스트랙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immobilized molecule이 might be antibody. 보통의 안티바디고 안티바디가 어떤 파티큘러한 프로테인이 붙게 된다. 그런 다음에 붙게 되고 아주 바인딩이 어떤 항체 같은 경우는 특정 단백질을 붙는 바인딩 어피니티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붙게 되죠. 뭐 약간의 난 스피시픽하게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붙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단백질들은 붙지 않았으니까 그냥 흐름에 의해서 쭉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단백질, 익스트랙션과 항체와 붙어 있는 단백질을 긁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pH를 보통 낮춰가지고 이오닉 스테인치를 세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루틴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할 때 진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의 칼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비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항체를 달고 내가 원하는 뭐 어디서 셀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티슈라든지 그래서 갈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익스트랙션 할 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샘플 프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랩된 단백질을 가지고 HMS를 통해서 분석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테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항체가 되겠죠. 거기다가 셀 라이세이트 같은 것들을 쭉 흘려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겟 프로테인만 바인딩하고 나머지는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또 붙어 있을 수 있으니 무엇이하게끔 뭔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버퍼를 넣어주게 되면 얘들은 바인딩하지 않는 것들은 쓸려 나가게 되고 끄집어 나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 좀 씻어냈다.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pH를 낮춰주거나 이온 익스트랙션을 높여서 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익스트랙션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간단하게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솔벤트 익스트랙션을 했죠? 그죠? 솔벤트 익스트랙션 페이지 1, 페이지 2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했던 게 뭐였죠? 이거 이전에 책에 안 나와있지만 제가 세퍼레이션을 왜 할까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타임갭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타임갭 안에 순수한 하나의 물질만 있게 되면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그 물질 하나에서만 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을 해주는 거고 여러 가지 분리를 하지 않고 믹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UV를 찍게 된다 그러면 업소션된 양이 0.6이다. 그럼 이 0.6이 뭐 몰레큘 A에서 왔는지 B에서 왔는지 C에서 왔는지 다 합해서 온 거라서 어디서 많이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옵션을 계산하게 되면 이 물은 오롯이 A라는 거에서 왔고 이거는 오롯이 B라는 거에서 왔고 이거는 오롯이 C라는 거에서 왔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피시픽하게 농도를 측정하거나 아이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했고 그 세퍼레이션 종류에는 뭐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TLC부터 시작해가지고 HPLC, UPLC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줄 솔벤트 익스트랙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치면 뭐 CE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솔벤트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죠? 이게 KD 값이 뭐였죠? KD 값은 S1. 만약에 솔벤트가
S2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KD 값을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뭐 전체 몰 수를 M이라 하고 세퍼레이션 된 게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라고 얘기하면 KD 값이 나중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Q M의 V1에 1 마이너스 Q의 M의 V2 이렇게 됐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KD 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Q 값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걸 Q 값을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그리고 얘들을 Q 값을 가지고 분리를 해주니 Q 값을 해주니 V1분의 KD V2 분의 V1이었죠. 그래서 Q제곱 QN이라고 말씀드렸고 에피션시는 이렇게 여러 번 해주는 게 더 좋지만 보통의 경우 한 번에 끝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됐고 여러분들 이 계산하는 방식들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였죠? pH에 따른 그죠? B이온이 B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BH 플러스는 B는 솔벤트 양쪽에 다 녹을 수 있지만 BH 플러스는 이온은 물에만 녹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뭐 BH 플러스가 or가닉 솔벤트에 녹을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물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았고 그래서 우리가 D를 계산했었죠. Total concentration of in phase 1, Total concentration in phase 2라고 계산했고 그러면 뭐 페이즈 1이 만약에 워터라고 하면 여기는 B에다가 BH 플러스까지 계산해야 되고 밑에는 B2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KD 값은 이걸 처음에 KD 값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온화된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왔고 나중에 Q 값이 이렇게 됐었죠. Q 값이 V1 플러스 D의 V2 V1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똑같이 이렇게 Q제곱 QN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킬레이션이죠. 응? N 플러스 NH가 있으면 얘들은 물에만 녹고 있는데 얘들을 올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는 리간드를 넣어줘가지고 바인딩 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가닉 즉 톨루엔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온들은 거의 100% 가까이가 물에만 있기 때문에 익스트랙션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솔벤트로. 그죠? 그러니까 톨루엔 같은 데로. 그래서 톨루엔 같은 데로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리간드를 트랜지션 메탈에 맞는 리간드를 넣어주게 되면 리간드와 트랜지션 메탈이 바인딩하고 중성을 띠게 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물에서 어떤 물질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올가닉 케미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올가닉 위키드에 있는 것 올가닉 솔벤트에 있는 것들을 물로 익스트랙션 하는 약간 방대 방향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익스트랙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익스트랙션 물질은 당연히 리퀴드겠죠. 그래서 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오줌을 가지고 뭔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익스트랙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였죠? 그 다음에 했던 건 크로마토그래피였죠. 크로마토그래피는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도접션, 파티션, 아이온, 익스체인지,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이 두 개는 비슷한데 보통 이쪽은 AC, 이쪽은 GC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업접션 하거나 아니면 녹거나 하는 익스텐트에 따라서 만약에 잘 바인딩하고 잘 녹고 하면 천천히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나올 거고 그 차이를 이용한 거고 아이온 익스체인지는 똑같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으면 스테이셔너리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으면 마이너스는 천천히 나올 거고 플러스는 훅 빨리 나오겠죠. 반대도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차지 뜰 때는 플러스 차지는 천천히 나올 거고 마이너스 차지는 훅 빨리 나오겠죠. 이걸 이용하고 어찌 보면 1, 2, 3번은 비슷한 내용이고 뭐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전은 위에 세 개는 다른 거였잖아요. 그죠? 얘들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반응을 하거나 어태치먼트, 어접션, 디솔베이션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패스를 얼마나 길게 짧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놈들은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구멍 사이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패스웨이가 짧게 그냥 푹 빠져나오는 거고 작은 놈들은 그 동글동글을 아주 긴 길을 돌아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얘놈은 큰 놈, 그리고 중간 놈, 그리고 작은 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항체 분석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 SEC를 통해서 항체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피니티 칼럼은 보통 항체라 그랬죠? 항체에 맞는 것들을 붙이고 나머지들은 다 일루션 한 다음에 pH를 낮추거나 이온 익스트랙션을 높이게 되면 얘들이 떨어지니까 얘들을 퓨리피케이션 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설명을 뺐는데 일루언트, 일루웨이트, 일루션 그 다음에 팩트 칼럼, 오픈 터블라 이거는 별로 사용 잘 안 한다고 얘기했고 이들 용어는 한국말로는 용리액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이 영어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혹시나 뭐 따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남아있다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